20장으로 넘어갑니다. 감염의 전장에서 1939년 여름에 게르트 토마크는 가족과 함께 발트해 연안의 작은 어촌 마을 다메스 헤페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토마크는 키일에서의 학창 시절 이후로 발트해가 좋았다. 그와 게르트로 되는 여름 휴가 때에 엘퍼벨트를 벗어날 계획을 짜고 돈을 모았으며 마침내 이 한적한 마을에 작은 별장을 장만했다. 이렇게 새 자녀는 물가에서 헤엄치고 근처 들판을 쏘아다녔다. 하지만은 이번 휴가는 전원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쟁이 임박했으며 독일인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뮌헨 협정으로 체코슬로바키아가 히틀러에게 넘어간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제 독일군은 오스트리아로 진격했으며 폴란드를 침공하는 소문이 돌았다. 다들 징집될 때가 걱정하고 있었다. 토마크는 43살이었는데 이 정도 나이면 다시 의무대에 차출될 만큼 충분히 젊었다. 그에 맞아드는 군인이 될 만큼 나이가 찼으며 둘째는 아직 어렸지만 전쟁이 계속된다면 토마크의 투철한 애국심은 전쟁을 직접 겪으면 살아가버려졌다. 그는 히틀러를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의 행동을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서로를 빙빙 돌며 으르렁거리는 짐승에 비유했다. 나치와 그들의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독일인이었으며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토마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공식적으로는 동원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주변 마을에서 말을 직무하고 있다. 정부 건물 중 한 곳에는 자원 입대를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다. 1914년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끔찍한 전쟁의 기억이 사람들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카페와 술집은 젊은이로 가득하다. 전쟁터에 나가기는 너무 어린 사람들이다. 긴장이 고도되던 8월 말 데메스 헤페드 인근 해역에서 길이 하나가 떠다니다가 발견되었다. 해안가 휴양지들은 텅텅 비었다. 토마크도 휴가를 중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휴가라는 것이 자가용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몹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최대한 일찍 수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자, 호각 부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먼지 소리, 아이들 소리, 울음소리.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집으로 들어와서 입대 준비를 시작했다. 질긴 건널을 한켤레 사고 군장을 꾸리고 아내를 위로하고 앞일을 논의했다. 며칠 뒤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이에 맞서는 폴란드, 영국,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라인강을 따라서 등화 간제가 실시되었다. 거대하게 번쩍거리는 비스베르크의 바이엘 표지판이 꺼지고 그 뒤로 다시는 켜지 못했다. 토마크는 수심에 잠겼다. 나치 이념은 그에게 아무래도 매력이 없었다. 인종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과학의 발목을 잡는 형태. 히틀러가 유대인 연구자들을 독일에서 몰아낸 것은 도무지 찬성할 수 없었다. 토마크가 무엇보다도 염려한 것은 의학 연구였다. 요즘 들어서 무성한 결실을 거두던 의학 연구가 징집으로 발목을 잡히고 연구의 우선순위가 바뀔까였다. 개전에 의해 토마크는 가벼운 우울증을 겪었다. 그러다가 10월 말에 독감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스스로 푸른 토지를 투여했다.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푸른 토지이야말로 여전히 최고의 슬퍼지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래 10월 26일 오전에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실험실 나가서 그곳을 방문한 군의관들을 안내했다. 오후에는 집에 가서 쉬었다. 집에 있는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베를린에 있는 스웨덴 기자가 그의 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서상 경력에 대해서 물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영문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에 늦게 그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축하 전화였다. 토마크는 어리둥절했다. 기자는 그가 1939년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자정의 왕리 카롤린스카 연구소 전문위원회에서 정보를 보내어 수상을 공식 통보했다. 또 전화가 올려왔는데 이번에는 베를린의 제국신문사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토마크는 황홀했다. 독일 의학 영웅 코흐와 에를리히가 걸어간 길을
그도 걷게 된 것이었다. 코브와 에를리히 둘 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하지만 불안이 행복을 잠시겠다. 여느 독일 과학자처럼 그 또한 히틀러가 독일 시민의 노벨상 수상을 금지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나치 정권을 비판하던 평화주의자 카를 폰 오시에츠키가 193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였다. 오시에츠키는 수상자 발표 당시에 독일의 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의 수상은 유럽 전역의 나치 반대 운동가들이 1년간 그런 노벨위원회에 추천한 뒤에 결정이 되었다. 스웨덴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음은 명백했다. 독일 언론은 오시에츠키의 수상 소식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비판의 심기가 불편해진 히틀러는 이후로 어떤 독일인도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했다. 그 대신 존 기르만 전 나치 국가상을 제정했다. 국가상. 오시에츠키는 수용소에서 기력이 걸려 193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히틀러의 금지 조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시에츠키 사건 이후로 3년간 노벨위원회 수상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여러 위원회에서 선정한 데는 한 번도 독일인에게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9년에 3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리하르트 쿤 오스트라이언이지만 당시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합병되어 있었다. 쿤은 공식적으로 1938년 화학상 수상자였지만 39년에야 수상이 발표되었다. 이 늑장 수상을 했으며 원래 화학상은 베를린의 아돌프 부테난트에게, 생리의학상은 도마크에게 돌아갔다. 도마크의 수상을 결정한 기관은 스웨덴 유수의 의학교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교수위원회였다. 도마크의 수상 가능성은 유력해지자 카롤린스카 위원회 위원장인 생력자 폴케 힌센은 제국원수 휴너만 게링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 노벨상 금지 조처의 현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나치 정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려는 바람에서였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러자 헨세는 스톡홀름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에게 조언을 청했다. 담당은 합리적인 외교관으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독일 과학의 최선이라고 믿었기에 베를린에 지침을 달라고 전문을 보냈다. 돌아온 답시는 다음과 같았다. 독일인에 대한 노벨상을 환영하지 않으면 노벨위원회에 통지하기 바람. 헨세는 카롤린스카 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독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도마크가 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정치에 휘둘린다면 노벨상이 과학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없으리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도마크가 과학적 근거에서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튿날 수상자가 전 세계에 발표되었다. 도마크는 독일인 수상자 3명 가운데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접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구소장 말고는 직장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소장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비밀은 감쪽같이 지켜졌다. 도마크는 수상 여부를 묻는 연락을 기다리며 행복했다. 이튿날 독일 신문에는 그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어떤 기사도 실리지 않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정부에서 이런 방구도 듣지 못하자 그는 민스터 대학교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조언을 청하고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금세 도착한 답신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이후의 소식을 기다릴 것.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엘버펠트의 한 직원이 핀란드에 있는 친척에게 수상 소식을 전해들었다. 도마크는 그녀에게 함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뒤에 총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제국 내무부 장관과 이야기했으며 도마크가 받는 과학상은 스웨덴인이 시상하는 것으로 노르웨이인이 시상하는 평화상과 전혀 다르므로 도마크를 오시에츠키 방침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지시켜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총장은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알려주겠네라며 당시의 일상적인 인사말인 하일 히틀러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도마크는 수상 소식이 검열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기 시작했다. 카롤린스카 위원회에서 더 이상 답을 미루는 것은 결례일 것 같아서 그리고 여전히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면서 도마크는 11월 3일 위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수상자 선정에 감사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 국민으로서 저는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12월 10일에 스톡홀름에 갈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며칠 뒤에 그는 독일 외교부로부터 편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또 며칠이 흘렀다. 나머지 2명의 독일인 노벨상 수상자 아돌프 부테난트와 리하르트 쿠는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외교부에서 연락을 받았다. 수상을 거부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들의 베를린의 교육부에서 2사람을 불러들여 지침을 내렸다. 2사람이 앉은 탁자 맞은편에는 나치 친일의 존장과 그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탁자 위에는 타자기로 친 편지가 서명이 빠진 채 놓여 있었다. 2장은 부테난트와 쿤의 것이었고 3번째 장은 아마도 도마크의 것이었다. 편지마다 해당 노벨위원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모두 수상을 완곡히 거절하는 내용이었다. 문구는 대동소이했다. 노벨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노벨상 자체가 총통각하에 대한 거역을 선동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었다. 쿤과 부테난트는 사실 오류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단어 하나하나를 휘둘러가 직접 승인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 글자도 바꿀 수가 없었다. 2사람은 편지에 서명하라는 말을 들었다. 발송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해야 했다. 둘은 서명했다. 훗날 이들은 자신의 안전, 아내, 자녀, 자신의 연구기관이 걱정돼서 그랬다고 말했다. 2사람이 다 전쟁 기간 내내 독일 과학계에서 명망 있는 자리를 보존했다. 도마크가 2 과학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다. 1939년 11월 17일 저녁에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그의 집에 들이닥쳐 시간을 수색하고 그를 체포해 부포탈 교도소에 가뒀다. 그는 감금된 채 심문을 받았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다. 교도관들에게 자신이 왜 체포됐느냐고 물었는데 유일한 답변은 스웨덴인들에게 너무 친절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해서 수감기간 동안에도 일기를 썼다. 하루는 이렇게 썼다. 한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도 수천 목숨을 죽이는 게 쉽다. 어떤 날은 이렇게 회상했다. 감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내게 어쩌다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노벨상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고 했더니 그는 제 머리를 두드리며 이자 미쳤구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도마크가 일기에 적진 않았지만 아마도 쿤과 부테난트가 서명한 것과 비슷한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도 그는 거절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수감 생활이 그를 피폐하게 했다. 그는 극심한 불안과 시달렸으며 흉통을 겪기 시작했다. 그는 체포 일주일 만에 만신창이가 된 채 풀려났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삶과 그 이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산산조각났다. 그는 여전히 성취하는 채로 푸포탈의 친구 필리프 클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였다. 며칠 뒤 도마크가 학술 강연을 하러 베를린에 가는 길에 포츠담역 스피커에서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는 출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게슈타포 간부 한 명이 그를 비밀경찰 지방사무소로 데려갔다. 그는 예정된 강연을 하지 말고 노벨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서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편지는 부테난트와 쿤이 서명한 것과 비슷하게 수상을 거절하는 내용이었다. 도마크는 서명했다.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인 수상자 3명이 수상을 거부한 탓에 1939년에 노벨상 시상식은 취소되었다. 각 수상자는 황금 메달과 대종의 찬사와 더불어 14만 크로나의 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대다수 과학자에게는 몇 년치 연봉이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도마크와 그의 2명의 독일인 수상자는 이 돈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수상을 공식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상금은 수령일을 찾지 못해서 얼마 뒤에 노벨재단 규정에 따라서 상금 기금에 반환되었다. 도마크의 노벨상은 대단한 영예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상은 도마크에게만 수여되었는데 프론토질의 발견 자체가 아니라 프론토질의 항균 효과를 발견한 공로를 그에게 돌린 것은 적긴 했지만 프론토질을 만들어내고 특허를 출원한 2 화학자 프리츠 미치와 요제프 클러르를 무시한 것은 잘못된 처소였다. 도마크의 수상 소식에 바이올에 퍼지자 악감정이 재발했다. 특히 클러르는 각주 신세가 된 것에 분노했다.
문헌에 주로 인용된 것은 더마크의 논문이었으며 클라라의 작업은 없는 것 취급을 받다. 더마크는 위대한 발견에 감사하는 편지를 수없이 받았지만 클라라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더마크는 노벨상을 받았고 클라라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미치는 감정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만큼 성숙했지만 그도 실망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클라라는 자신이 슬파닐 아미드를 분리해서 시험용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그 약효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었냐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매우 실망하고 격분했다. 클라라는 결코 본이 별리지 않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약품인 프론토지를 만들어낸 변덕스럽고 명민한 화학자는 노벨상이 물 건너가자 확연구에 흥미를 잃었다. 클라라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분야 연구를 아예 중단하고 바이엘 내에서 덜 생산적인 업무로 돌아섰으며 세계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위대한 발견의 영예를 한 사람에게 돌리는 노벨상 방식은 산업적 과학 연구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 바이엘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 팀이 협력해 발견을 하며 개개인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웠다. 그런 구조에서 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는 것은 축구대회 우승 트로피를 선수 한 명에게 주는 것과 같다. 물론 프론토지를 발견한 노벨상을 받을 만했으며 더마크는 상장에 이름이 실릴 만했다. 하지만 프론토질 분자를 발견한 클라라와 미치도 그럴 자격이 있었다. 프론토질 발견이 이루어진 연구 체계를 만들어낸 헤를라인에게도 어쩌면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브루네의 프랑스 연구진과 공동 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프론토질 분자의 활성 요소를 발견했으며 그들의 성과는 새롭고 생산적인 연구 분야 분자의 작용 방법을 발견하고 더 강력한 파생물을 합성하는 생체 활성의 아이디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참 그렇네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호리호리한 금발이었으며 손가락이 유난히 길기로 유명했다. 맹수의 눈을 연상케 하는 그의 눈도 인상적이었다. 하이드리히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였다. 목숨. 그가 해고하는 동안에 독일 병사인 체코인 암살자 3명을 프라하의 한 교회 지하실에 몰아넣었다. 암살자들은 격렬한 총격전에서 탄약을 소진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며칠 뒤에 하이드리히의 체온이 치솟기 솟았다. 상처가 감염되고 혈액까지 감염이 번졌다. 혼수 상태에서 빠져서 6월 4일 이른 아침에 숨을 거두었다. 하이드리히가 사망한 날 독일 병사들은 안가품으로 유대인 152명을 처형했다. 아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리히가 어떻든 이런 일이 있었다. 하이드리히의 시신은 영웅장을 위해서 베를린으로 운방되었다. 장례식에서 히틀러가 직접 비통스러운 어조로 추도 연설을 했으며 식이 끝나고 하이드리히의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내게 언제까지나 강철 심장을 가진 사나이로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이드리히가 죽은 지 일주일 뒤 1942년 6월 10일 독일군이 체코의 작은 탄광청 리치를 급습했다. 그것은 암살자 3명을 숨겨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군인들은 남자들을 모조리 쏘아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전부 수용소에 보냈다. 그들은 건물을 하나씩 폭파하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에 폐허를 고르고 가라 곡식을 심었다. 독일의 모든 지도에서 리리체라는 지명이 사라졌다. 하이드리히의 죽음으로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던 히틀러는 주치의에게 이런 언지를 듣기 시작했다. 하이드리히의 회복을 책임진 의사 카를 게르하르트가 수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느라 설파제 치료를 등한시해 환자를 죽게 했다는 것이었다. 설파제를 올바르게 쓰기만 했다면 히틀러가 총애하는 인물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다. 게르하르트는 부인했다. 하이드리히가 죽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의문을 불식하기 위해서 게르하르트의 주도 아래 새로운 의학 연구 계획이 신설되었다. 리리체의 여자들은 베를린 북쪽으로 90km 떨어진 여자 노동 수용소 라벤스브리크로 보내졌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폴란드 출신으로 저항 세력에 부역했거나
집시 동성애자 좌파 유대인 반나치 세력과 결탁했다는 제목으로 수감된 정치범이었다. 상당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채였다. 라면서 브리크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의복을 받았다. 위아래가 붙은 줄무늬 치마에 신발은 등마 쪽이었다. 속옷과 양말은 사치품이었다. 그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모조 커피를 마시고 막사 사이에 차디 찬 통로에서 차렷 자세를 취한 채 작업 배정을 기다렸다. 하이드리가 사망한 지 2달이 채 안 된 1942년 7월 27일에 라멘스부르크의 죄수자 15명 모두 폴란드 여성이었다. 지휘로 불려가서 신원 확인 뒤에 수용소 상주 의사 헤르타 오버호이저가 여성들의 다리를 검사했다. 오버호이저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젊은 여성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곳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느 일자리보다도 보수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게르하르트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열렬한 나치 당원이기도 했다. 재소자들은 검사를 받은 뒤에 수용소 의무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마취 후에 다리 수술을 받았다. 첫 번째 집단은 정성껏 치료받았다. 다리를 수술로 절개하고 절개 부위의 혈관을 막고 세균 균질을 상처에 바르고 봉합했다. 그런 다음에 슬퍼지를 각각 다른 영양으로 투여했다. 목적은 나이너르트 하이드리를 죽게 한 조건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게르하르트가 실험 감독했지만 나치 친위대 의무대장 에른스트 그라비치도 개인적인 관심에서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려 수용소를 찾았다. 그라비치는 첫 번째 집단에서 아무도 사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시설 절차가 하이드리의 경우를 올바르게 재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시험을 이어가야 했다. 다음 집단들이 차출되어 수술을 받았다. 이전 독일인의 의사들은 흙, 유리조각, 대피밥을 세균과 함께 상처에 쑤셔 넣었다. 뼈를 부러뜨리고 조직을 열자하고 이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총상을 입힌 경우도 있었다. 감염이 시작되면 수술을 시행하고 슬퍼지를 투여하되 하이드리가 겪었던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그대로 따랐다. 적절한 과학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 집단마다 피험자 몇 명씩에게는 슬퍼지를 투여하지 않았다. 얼마 안 가서 여성들이 죽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급조한 목발을 짚은 채 깡정깡정 뛰고 쩔뚝거리며 수용소를 돌아다녔다. 재소자들은 그들을 카닌헨이라고 불렀는데 독일어로 토끼라는 뜻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더마크의 노트에도 자주 등장했다. 칸이라는 약으로 표시된 이 단어는 완벽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실험동물을 가리켰다. 이렇게 마취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재소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음식, 담요, 속옷을 나눠주었다. 목발을 집은 여성 몇 명이 부축을 받으며 동행했다. 서한에서는 소장에게 실험에 대해서 아는지 실험이 판결의 결과로 실시된 것인지 이런 행위가 국제법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아는지를 물었다. 항의단은 소장을 만나지 못했으며 항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1944년 8월 독일인들이 환자 수를 더 늘리라고 명령하자 폴란드인 막사 제조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처벌을 무릅쓰고 드는 여성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다. 연구는 중단되었다. 연합군이 수용소에 접근하자 나치는 카닌헨을 닥치는 대로 소집해 주기로 했지만은 폴란드 막사의 여성들이 그들을 최대한 숨겨주었다. 50명가량의 카닌헨이 정전까지 살아남았다. 그 중에 한 명인 야비드가 지도는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관들에게 다리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블라디슬라브 카롤레프스카라는 여성은 실험의 성격에 대해서 증언했다. 레벤스부리크 셜파제 실험은 니른베르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나치 의사들이 수용소 재소자들을 의학 실험에 사용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심리가 끝나고 헤르타 오버호이저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5년을 복용하고 석방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까지 민간병원에서 일하다가 발각되어 의료면허를 취소당한 뒤로는 저방일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 카를 게르하르트는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최고위직 의무장교이며 실험의 강도를 높이라고 명령한 에른스트 그라비치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는 전쟁 막바지에 베를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참 전쟁의 비참함을 또 여기에 소개를 했군요.